안녕하세요. 20대 국회 때 국회 처음으로 디자인을 전공한 필드 전문가들이 딱 2명 국회에 들어왔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저고 한 명이 손혜원 의원이었어요. 제가 그 대학교 때 학교에 이제 수업을 하면은 가끔씩 그 수업에서 전문가 모셔가 특강 같은 거 하잖아요. 그때 손혜원 의원님 모셔서 학교에서 특강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그 디자인이나 아니면은 뭐 미대에서 배우는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이게 약간은 떨어진 되게 전문가의 영역이다. 아니면은 전문가들만 접근할 수 있는 특별한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마 다들 잘 아실 테지만 배달의 민족 대표인 김봉진 대표가 디자인 전공이고 또 그 공유경제 1세대 모델인 에어비앤비 공동 창업자도 디자인학과 출신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 어떤 그냥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기술적 도구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디자이너였다면 요즘에는 그 영역이 되게 확장돼서 생각을 하는 방식을 디자인의 영역에 포함을 시켜서 되게 폭넓게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에서도 조금 창의적인 방식이라던가 생각하는 방법들, 그리고 그거를 되게 디자인적으로 세련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알려줄 건데, 이거는 디자인과를 나오지 않고도 그냥 일반적인 학문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충분히 제가 얘기하는 요 큰 내용상에서 요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비틀어 생각하면은 다른 효과를 줄 수 있구나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문구는 이제 조금 되게 딱딱한 워딩이었지만 이제 FM식으로 이 브랜딩이라는 것이 무엇의 정의인 것이냐라고 봤을 땐 굳이 읽지 않아도 되는, 이렇게 들어가면 사실은 디자인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져요. 그냥 이거는 스킵해도 되는 페이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넣은 거예요. 제가 진짜 브랜딩 그리고 디자인이 뭔지 예시로 보여줄게요. 네, 제가 다들 아시겠지만 2020년 3월 달에 그 이 미래통합당,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으로 넘어와서 총선을 치르고 낙선을 하고 홍보본부장을 맡게 됐어요. 저는 사실은 이제 큰 회사에 있어 본 적이 없고, 제가 회사를 졸업하고 나서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 회사를 이제 8년 동안 열심히 재밌게 키우다가 국회로 넘어온 스타일이어서 기존의 대기업들이 어떠한 기준을 통해서 좋은 인재를 쏘시는지에 대해서는 감이 잘 없어요. 근데 오히려 정말 요즘에 정말 많이들 젊은 친구들이 도전을 하는 스타트업 분야에서 얼마나 한 명 한 명의 인재가 많은 업무를 담당을 하는지, 그 한 명의 인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되게 잘 알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사람 뽑을 때보다 정말 한정된 인원이 아주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스타트업에서 진짜 인재를 되게 그 엄청 심도 기울여서 뽑는데, 사실 이거는 뭐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뭐 여기저기 다 좋은 인재를 필요로 하는 건 맞겠죠? 그래서 우리 당이 당직자를 올해 뽑았어요. 당직자를 매해 뽑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전에 한 2015년 정도쯤에 한 번 뽑고 5년간 안 뽑다가 2020년에 5년 만에 뽑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뽑았으면 사실은 조금 이제 기시화된 방식으로 그냥 예전에 했던 방식의 포스터를 만들 수 있었겠지만, 5년 만에 사실 당직자를 안 뽑다가 뽑는 거면은 5년 동안의 변화한 뭐 시대의 뭐 감성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인재를 뽑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당직자 공개 포스터를 제가 찾아봤어요. 맨 왼쪽에 있는 게 2014년도 공채 포스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게 2015년도,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2020년도. 보기에 어느 게 제일 나아 보여요? 이건 정답이 없으니까 그냥 진짜 이 디자인은 이 부분이 마음에 든다.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면 돼요. 2020년에 오른쪽이 나와 더 보여요? 멋있어. 왜요?
뭔가 딱 필요한 정보만 눈에 띄는 게 요즘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오른쪽 거? 2020년 거? 예. 그러면은 왼쪽 건 어때요? 뭔가 포스터가 담겨 있는 정보가 그냥 눈에 확 띄지 않아서 그냥 가독성, 가시성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중간은 어때요? 아, 지금 이 시간에 첫 번째가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왜요? 송문수님. 첫 번째가 나 보인 이유. 오, 두 번째가 나 보여. 왜요? 뭔가 디자인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봐요. 막 꿈을 강조한다는 게 응. 뭔가 매력적이에요. 꿈을 강조하는 게 매력적이에요? 첫 저는 번째가 나아 보인다고 하셨던 분. 첫 번째 왜 나아 보일까? 해당 직무의 프라이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 같다. 오, 되게 좋은 포인트예요. 저는 첫 번째가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맨 처음에 딱 인상은 두 번째가 좋게 느껴졌는데 정말 꿈을 네. 원하고 디자인적인 어. 미도 있고 했는데 좀 두 번째는 젊은 분들이 약간 구급 공무원, 그러니까 뭐 사회 초년생을 위한 느낌이 강하고 되게 재밌는 첫, 말하네. 첫 번째의 경우는 네가 와서 해봐라 이런 느낌이 전 딱 들기 때문에 저 때는 저게 좀 먹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한 사람은 처음이에요. 다들 이제 내가 질문 디자인으로 던졌으니까 다들 디자인적 관점에서 이게 보기에 좀 좋고 이 요소가 들어가서 좋은 것 같고 이거 되게 막 그 가족 중심적인 조직처럼 보이고 막 이렇게 얘기했지 어떤 제공할 수 있는 가치와 서비스에 적합한 디자인이냐를 포인트를 짚어준 건 준영 씨가 처음이네. 그럼 혹시 요 왼쪽 가운데 오른쪽 요 세 포스터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건 좀 어려운 심화 질문이에요. 이 세 개의 공통점. 빨간색이 들어갑니다. 그쵸, 그쵸. 빨간색이다. 또, 어렵죠? 공통점 찾기. 공개 채용. 그쵸, 그쵸. 스펙이 똑같죠? 그 당의 꿈을 지원자의 꿈하고 일치시키려는 그런 이제 문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원하는 대답이 나올락 말락 하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해봐요. 그러니까 당이 원하는 이제 발전이나 이런 거를 음. 지원자가 원하는 이런 꿈의 달성 이런 거하고 일치를 시켜가지고 너가 지원하는 게 우리 당에 도움이 된다 이런 걸 유도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 원하는 대답이랑 많이 비슷해요. 또, 다른 분. 새 포스터의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 공통점을 바로 찾을 수 있으면은 지금 바로 하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조금 더 힌트를 주기 위해서 다음 페이지를 보여줄게요. 왼쪽이 2020, 그러니까 2020년, 21년에 또 한 번의 당직자를 뽑았어요, 당에서. 그래서 홍보국에서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홍보국에서 왼쪽에 포스터를 만들어 왔어. 그리고 오른쪽은 2019년도에 민주당이 당직자를 채용했을 때 포스터예요. 여기 요 세 개에서의 공통점. 일단 이 문제는 좀 어려우니까 홍보국에서 만든 올해,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20년 지났으니까 이제 작년이죠. 당직자 공개 채용한다고 이제 새로 만들어 온 이 포스터 디자인만 물어볼게요. 디자인에 관련해서만 얘기해줘요. 디자인 왼쪽이 좋아요? 오른쪽이 좋아요? 왼쪽이요. 왜요? 이쪽이요. 왜? 딱 봤을 때 뭔가 메시지가 확 보이는 느낌인데 빨간색이 딱 응. 오른쪽은 뭔가 글씨가 잘 눈에 안 띄어요. 글씨가 눈에 안 띈다? 글씨가 왜 눈에 띄어야 되지? 뭔가 딱 메시지를 딱 국민의힘 전 약간 아쉬운 얘기하는데 오른쪽이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오른쪽이 조금 더 따뜻해 보이고 약간 말랑말랑해 보이는 느낌도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약간 왼쪽이 국민의힘이 되어서 이게 무료 폰트라서 조금 더
저렴해 보인다는 느낌이 들고. 예리한데, 오른쪽이 좋은 사람, 왼쪽이 좋은 사람. 이거는 정답이 없는 문제, 디자인 정답이 없어.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나는 이렇게 따뜻해 보이는 느낌을 좋아해서 난 디자인적으로 만약에 고른다. 그러면 아까 그 슬로건이 잘 안 보인다는 문제 빼고는 디자인적으로는 오른쪽 같은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제 당의 입장에선 지원자를 모시는 듯한, 그죠?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요 세 개, 이 두 개, 이 다섯 개의 공통점 뭐라도 얘기해봐요. 이 다섯 개 전체 공통점이 있어요. 중요한 글자에 색칠해놨어요. 그러네요. 빨리 이 다섯 개의 공통점. 좀 어렵죠? 그럼 제가 다음 페이지를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당신의 참여가 어떤 당이나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 되게 가깝게 접근한 대답을 했어요. 홍보물이 왼쪽과도 같은 이 왼쪽 포스를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도저히 컨펌을 해줄 수가 없다. 제가 그날 밖에 있었는데 컴퓨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으로 구글 이미지 찾아가지고 제가 초안을 만들어서 홍보국에 보낸 거예요. 제가 만든 시안이에요, 이거는. 이거랑 이거의 차이점을 알겠어요? 국민의힘이 되어주세요. 2020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 공개 채용. 이 포스터랑 당신은 누군가의 삶을 바꿀 힘이 있다. 대한민국을 가장 오랫동안 지켜온 정당에서 국민의힘을 키울 동료를 찾습니다. 이 차이점. 배려. 또 느낌? 동료가 되어라. 응? 단순 명료한 메시지에 조금 더 깊은 내용을 담은 메시지인 것 같은데 네. 거의 비슷해요. 차이점은 앞으로 이제 얘기할 백드롭의 접근 방식이랑도 동일한 건데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메시지가 발신이 아니고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의 핵심은 발신이 아니라 도달이에요. 그리고 그 발신자 위주가 아니고 이 메시지를 듣는 실제 행위를 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워딩이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국민의힘이 되어주세요. 더 큰 세상을 만들어갈 인재를 기다립니다. 정치 역사의 중심에 언제나 사무처 당직자가 있습니다. 새누리당 사무처 당직자 공개 채용. 이 시간, 이젠 도전의 시간, 정치 PD가 될 인재를 모십니다. 이 5개의 포스터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은 인재를 찾는다는 그 공급자 위주의 단어예요. 근데 너는 우리의 삶을 바꿀 힘이 있으니까 우리랑 함께 하자. 이 메시지를 소비하는 국민이 가지고 있는 소위 이제 단어로 말하면 인파워먼트라고 하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끌어내줄 수 있는 워딩을 하는 슬로건이 굉장히 광고 쪽에서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렇게 디자인을 만들어줬는데 실제로 홍보국에서 만들어가지고 당직자 공개 채용을 했던 포스터는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네,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이제 다운그레이드가 돼서 조금 아쉽긴 한데 당신에겐 누군가의 삶을 바꿀 힘이 있다 라는 슬로건이랑 국민의 힘이 되어주세요. 인재를 기다립니다. 사무처 당직자 정기 채용의 차이점을 반드시 알아야 여러분이 원하는 정치 쪽에서 프레임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부분에서 브랜딩과 기획을 할 수 있어요. 이 차이점을 반드시 알아야 돼서 지금 거의 한 15분, 10분 정도로 할애해서 이걸 되게 찬찬하게 얘기한 거예요. 앞으로는 조금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사무처 당직자를 모십니다.와 당신은 누군가의 삶을 바꿀 힘이 있다. 이 차이점을 반드시 PPT가 끝나고 나서도 기억을 해주기를 바래요. 정치 역사의 중심에 당직자가 있다. 정치 PD가 될 인재를 모십니다. 말고 당신에게 누군가의 삶을 바꿀 힘이 있다까지 만들어내는 것이 훈련된 기획자의 능력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정당 소속이니까
정당 소속의 정치인으로서 동료를 구할 때 나오는 메시지. 우리가 동료를 모시지만 이 동료를 모셔서 같이 할 행위는 우리가 어떠한 것을 만들고자 한다는 그런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 그러니까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수단으로 이룰 수 있는 목적과 결과물을 먼저 생각을 한다면은 조금 더 깊은 인사이트를 만들어내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백드롭인데 조금씩 빨리 얘기할게요.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왼쪽, 오른쪽, 밑으로 왼쪽, 오른쪽 백드롭이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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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겠어요? 가운데 추미애 당대표 있잖아요. 2016년도 추미애 당대표였거든요. 그래서 위쪽 줄 왼쪽이 2016년, 윗줄의 오른쪽이 2017년, 그 밑에 왼쪽이 2018년, 오른쪽이 2019년이에요.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일관된 비주얼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어요. 파란색에 좀 볼드한 서체, 그리고 뭐 많지 않은 워딩으로 그냥 단어들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백드롭에 붙이는 거. 이 정도만 되면 참 좋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그 자유한국당 시절 미래통합당까지 오는 백드롭이에요. 뭐 우리 민주당과 굳이 비교를 해서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나빠 보입니다. 나빠 보입니다. 왜 나빠 보일까? 강해 보입니다. 강해 보여요? 앞에는 뭔가 조금 다가간다는 거나 좀 서정적인 느낌이나 좀 앉는다는 느낌이 있는데 응. 그 빨간색을 보고 있으면 그냥 뭔가 투쟁이나 아니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금 생각이 들게 하지 않나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하나 질문을 물어보면 여기 넷플릭스 다 보죠? 유튜브 보잖아. 유튜브 네. 빨간색, 넷플릭스 빨간색이거든. 그럼 빨간색을 볼 때 넷플릭스랑 유튜브 아이콘을 볼 때 되게 막 거부감스럽고 막 그래요? 아니죠? 네. 아니잖아요. 다른 데에서는 문제없게 쓰이는 빨간색이 이 당만 오면은 되게 막 투쟁과 아니면 뭐 태극기의 상징처럼 되어버렸잖아요. 친근감이 없는 것 같다. 근데 유튜브 빨간색 그 버튼 있잖아요. 여기 옆에 책이 있네? 이거 보여? 네. 이거 보면 되게 막 투쟁적이어 보이고 막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친근감이 없어 보이지 않잖아요. 되게 친근감 있는 버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빨간색으로 이번에 당의 색깔 다시 바꾸면서도 이런저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이 백드롭의 디자인과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이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민주당의 디자인보다 조금 더 조악하고 좀 공통점도 없으며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와닿지 않아요. 아마 그거는 디자인을 전공한 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걸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느끼는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제일 싫은 건 사실은 여기 빼앗긴들에도 보면 옵니다. 요거. 제가 7월 셋째 주부터 여기 홍보 본부장으로 와서 첫 번째 만든 백드롭인데요. 이 첫 번째 백드롭 이거랑 예전에 자유한국당 백드롭이랑 민주당 백드롭이랑 차이점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뭐 질문을 뭐. 던지는 생각하게 오! 만드는 네. 좋아. 되게 좋아. 근데 그 질문 던지던 포인트에서 아까 우리 그 당직자 공개 채용에서의 그 차이점을 여기다가 적용을 하자면 민주당 아무리 예뻐도 새누리당 아무리 후져도 이 둘의 공통점은 공급자 위주예요. 정치를 공급하는 공급자의 언어로 백드롭에 워딩이 들어가 있어요. 뛰어라 국회야. 의원들이 한 얘기잖아. 뭐 빼앗긴들에도 봄이 옵니다. 우리가 통합된 국민의힘으로 미래 희망을 피우겠습니다. 이제는 민생입니다. 이거 다 정치인 용어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술 먹으면서 유능한 민생정당을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되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럼 술 먹으면서 친구들끼리 야, 뭐 우리 뭐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민주당을 지지하자라고 그런 워딩들을 쓰지 않잖아요. 생활용어가 아니잖아요. 정치를 공급하는 공급자의 언어가 이제까지 백드롭에 들어가는 게 전례였어요. 한 번도 이 공급자들이 생산한 정치의 결과물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시선과 관점에서 백드롭의 워딩이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이 워딩이 나온 날이 박원순 시장이 자살을 하신 지 이틀 뒤에 있는 첫 비대위 회의 백드롭이었어요. 이 백드롭을 처음 바꾸는 이제 홍보본부장으로 취임을 해가지고 백드롭을 처음 바꾸는데 사실은 이제 잘하고 싶으니까 한 2주 동안을 백드롭 못 바꾸고 그냥 원래 기존에 있었던 거를 그냥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2주 딱 지나고 나서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되시고 집에 왔는데 우리 이제 큰언니가 있어요. 나 이제 자매가 되게 많은데 근데 우리 큰언니가 그날 저녁에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우리 큰언니는 사실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아마 당대표가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가 누군지조차 모르는 아주 기초적인 정치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뉴스에 막 박원순 죽었다고 나오고 요즘에 막 이렇게 부동산 오른다고 나오니까 조금 본인도 궁금하게 했나 보지? 그래서 같이 저녁을 먹는데 이러는 거야. 야, 수민아, 지금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기는 도저히 모르겠대. 네가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나한테 좀 알려줘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진짜 머리가 한 대 맞은 것처럼 아,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던 방식과 사용하던 언어가 아니라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지점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 사실은 뭐 역사적으로 굴곡이 없었던 적은 없었지만 특히나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지고 난 요 3년간에 우리가 사실은 체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어느 누군가가 알기 쉽게 국민들에게 친절하게 얘기해 준 적도 없었고. 그래서 이날 아침에 이제 9시에 회의가 시작해요. 근데 8시에 이제 김종인 대표님을 찾아가 가지고 이미 이제 세팅은 다 해놓고 이제 우리 언니 얘기를 하면서 우리 언니가 정치를 아예 모르는데 정치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지금 이 상황이 난 너무 신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 국민들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정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쨌든 이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이 큰 변화의 변곡점을 넘으려면 아주 폭넓은 질문부터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그랬더니 이제 김종인 대표님이 좋다고 공감하고 질문하는 형식의 백드롭이 좋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 백드롭을 딱 걸었는데 이전에 쓰이던 방식이 아니어서 이 첫 백드롭을 변경한 요 날부터 사실은 기자와 언론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조선일보에 김광일 주필이라고 계시는데 이 김광일이라는 되게 이렇게 그 기자들 중에서도 되게 경력이 오래된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이 워딩을 따가지고 이제 언론에다가 본인이 오피니언도 내시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요 워딩들을 언론에서 많이 활용을 했는데 이 첫 번째 백드롭에 굉장히 반응이 좋고 나서 제가 하나 느낀 게 아, 우리가 섣부르게 대답을 하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아니라 지금은 국민의 질문을 받아서 백드롭에 얹히고 여당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과 공감을 하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것이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한 2개월 정도를 쭉 국민의 질문이라는 시리즈로 동일한 컨셉을 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그때 왜 수돗물에서 막뭐 해충 나고 이럴 때
이 나라에 믿을 수 없는 게 수돗물 뿐일까? 뭐 예전 같으면은 뭐 되게 공격적인 언어들과 단어들이 나가잖아요. 근데 이때부터 한 2달 정도를 쭉 진짜 그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포인트를 적절하게 정무적인 판단을 통해서 그 질문의 언어로 뽑아내니까 정말 많은 언론들이 주목을 하고 이것들을 다시 한번 그 기사로 재생산시켜주고 굉장히 엄청 파급력이 컸었어요. 그 국회에서 180석의 여당이 부동산 3법 통과시킨 날. 그래서 이제 저도 학창 시절에 이론으로 알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필드에서 그냥 적용을 하면서 다시 한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은 이 내가 어떠한 메시지 상대방에게 그냥 발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메시지가 진짜 사람들에게 도달하는가 이 도달 힘내 이게 아니고 힘들지 요 차이를 알 수 있는 지금 이 방에 계시는 분들이 야 힘내 이거랑 힘들지 요거랑 차이를 구별할 수 있으면 두 번째 그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브랜딩 원칙 두 번째는 이제 마스터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백드롭이 사실은 유명해지게 된 몇 가지의 되게 기념비적인 그 디자인이 몇 개가 있어요. 지금 이 백드롭에 넣지 않았는데 며칠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 트위터 그냥 백드롭에 얹어가지고 그것도 되게 화제가 됐었는데 그 전에 사실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그 실언 방송에서 마이크가 꺼졌다고 생각을 하고 아 그렇게도 안 떨어져요 집값이라고 이제 그 백스테이지에서 본인들끼리 얘기하던 잡담이 이제 방송을 타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때 그 다음 날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았던 방식을 이번에 제가 되게 실험적으로 적용을 했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주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기사가 많이 나오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것과 더불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우리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홍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진짜 기사가 많이 나와가지고 거의 한 5, 60개 정도의 기사가 계속 만들어지면서 다시 한번 이제 브랜드 원칙의 세 번째를 홍보국 직원들이랑 공유를 하게 됐는데 요거는 진짜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디자인을 전공을 하지 않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브랜딩 원칙이에요. 기존에 있는 규칙을 바꾼다. 이제까지의 백드롭은 그 자당, 우리 당의 메시지를 이제 뒤에다가 거는 게 전례예요. 근데 기존에 있었던 관습,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동일하게 행해져 오던 기준들을 그냥 하나 정도 바꾸면 이게 되게 드라마틱하게 달라 보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기사가 많이 나왔고 이제까지 없었던 그 소위 백드롭 정체라는 새로운 언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마도 제가 지금 얘기하는 여러 가지 디자인의 원칙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방법이에요. 기존에 있는 규칙을 발견해서 그 중에 하나라도 틀어라. 제가 이번 총선에서 제 나이가 이제 국회는 만으로 따지니까 33이에요. 그리고 내 상대방이었던 민주당 후보가 이제 그때 만으로 72, 그러니까 거의 40살 차이가 나는 후보랑 붙었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이게 말이 좀 길어지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토론회를 여러 번 하는데 워낙 이제 뭐 이렇게 되게 차관 출신이고 막 엄청 오랫동안 행정부에 계시던 분이어서 여러 가지 공약들 그리고 이미 사선이나 이 지역에 사셨던 분이니까 16년간 이 지역에서 얼마나 많이 아시겠어요. 토론을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야. 그리고 막 이 공약은 이렇게 돼야 되고 저 공약은 이래서 안 됐었고 10년 전에 이랬고 막 히스토리를 다 체크하면서 막 뭐 빠져나갈 구멍이 엄청 많아.
내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절대 뭐 당황을 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뭐 말이 너무너무 유창해. 일단 공약이 굉장히 많고 디테일하게 되게 잘 정돈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어떻게 내가 커버업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내가 아무리 시간이 많고 24시간 잠을 안 자고 24시간 공약을 만들어도 이 지역에서 16년, 거의 20년을 의정 활동을 해오신 분에게 정책적으로 내가 도저히 당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프레임을 어떻게, 이거 여기서는 프레임이 나와요. 여기서의 제 프레임은 좋고 좋은 공약의 기준을 바꿨어요. 보통은 후보들이 이제 막 욕심이 나니까 공약들 되게 여러 가지 종류를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제가 새롭게 세팅한 좋은 후보의 공약의 기준은 많은 공약이 아니고 꼭 지킬 수 있는 공약으로 기준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변재일 의원님, 그 민주당의 후보 이름 변재일이었는데, 변재일 의원님은 되게 많은 공약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해오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지킬 수 없는 공약, 즉 설탕 공약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공약만 하는 소금 공약이 꼭 필요하다라고 제가 프레임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요 토론회를 하면서 변재일 의원님이 이 토론회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김수민 의원은 역시 홍보 전문가라 워딩을 참 잘 만들어요 라고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 컨셉은 소금 공약, 후보로서 당연히 욕심나는 거는 좋은 공약을 많이 제안을 시민들에게 하는 건데 그 기준을 바꿔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얻었던 그 프레임 작업이었어요. 이 아이디어를 얻었던 계기는 이제 보통 치과 가면은 막 과잉 진료 같은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국회의원 하면서 여러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줬는데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만들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국회의원 되게 일 열심히 한다의 기준이 뭐예요? 그 중에 아마도 법안을 되게 많이 만들었다 기준의 하나일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법안을 많이 만드는 국회의원을 보면 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죠. 예. 네네. 근데 그게 아닐 수 있거든. 뭐 그 이유는 이제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지고 이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되게 재밌는 예시를 빨리 설명을 해줄게요.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 근데 갑자기 수술을 하재. 보통은 이렇게 막 이렇게 진찰도 해보고 아니면 약을 처방해주고 또 아프면은 내일이나 내일 모레 와요. 라고 하고 여전히 아파서 이틀 뒤에 병원 가면 뭐 엑스레이 찍어보고 CT 찍어보고 이상하니까 큰 병원으로 가보세요 라고 되게 신중하게 진료에 접근을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떤 미친 의사가 그냥 배가 아파서 약간 배가 으슬으슬하고 배탈이 난 것 같아서 병원에 가는 갑자기 수술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법안을 만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 아니면은 만들지 않는 것이 제일 좋아요. 왜냐면은 법이라는 거는 사람의 행위를 강제적으로 제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법이 많은 사회가 좋은 사회가 아니고 법이 없어도 어떤 성문화된 윤리 규범을 가지고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그 서로 양보하고 사는 사회가 성숙한 사회거든요. 국회의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좀 몰이해 때문에 이제 반드시 법안을 많이 만드는 의원이 좋다라는 좀 이제 잘못된 인식이 퍼져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넣었던 이제 프레임이었다라는 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요거는 조금 재밌어요. 이거는 사실은 제가 요 PT 자료를 나이가 조금 많으신 우리 당의 여성 당원들한테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그 여성 당원들께서 이해를 하시는 것보다 지금 이 방에 있는 20대의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면 앞으로 정치판 아니면 혹은 다른 어딘가에서도 좀 기획을 하고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예요. 이게 그때 이제 한 1개월 전에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이제 권력형 비리 게이트 진상 규명을 하자고 이제 우리 당에서 이제 플랜카드를 국회에서 했던 거예요. 그때 이제 라임이랑 옵티머스랑 이제 막 사건들이 막 발발을 하고 피해자가 얼마고 뭐 피해액은 얼마다 이게 막
그렇게 불이 붙지 않았는데 사실은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최대한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려야만 우리가 힘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하던 방식대로 얼마 안 되는 103명밖에 안 되는 의원이 로텐더홀에서 이렇게 그 피켓카드로 특검으로 우리 진실을 규명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요 사진이에요. 의원총회에서 사람들이 이제 권력형 게이트다. 이건 진실 규명을 해야 된다. 특검을 민주당이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자가 범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흔히 보던 옛날 방식이죠. 되게 새롭다고 느끼는 사람 여기 없죠? 그리고 이게 와닿아요, 이 메시지가? 와, 진짜 특검으로 진실 규명해야 돼. 권력형 게이트 이게 이렇게 뭐 심각한 거구나라고 이 모양새를 보고 느낀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아마 요 모양새를 보고 와 이거 되게 권력 비리 진짜 위험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혹시 2010년에 여기 계시는 분들 다 20대 뭐 30대 초반일 테니까 요 사건 아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샘물 쓰지 말아라는 거 압니다. 아는 사람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아, 알아요? 예. 이게 2010년도, 이게 보면 연합뉴스에 2010년 9월 7일에 나온 기사예요. 당진에서 철강업체 다니던 어떤 20대 직원이 진짜 완전 펄펄 끓는 그 쇠 끓는 그 물 있잖아요. 막 1000몇 도 되는 거, 거기에 추락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뉴스에 막 나오는데, 제페토라는 이 댓글을 시의 형식으로 쓰는 좋은 산처럼 댓글을 시의 형식으로 쓰는 어떤 이제 네티즌이 이렇게 댓글을 쓴 거예요. 광운에 청년이 사그라졌다. 그 쇳물을 쓰지 마라. 자동차 만들지 말고 철근도 만들지 말고 바늘을 만들지 말라. 모두 이게 한이고 눈물인데 어떻게 쓰냐. 그거 쓰지 말고 조각가를 불러서 살아있을 적에 얼굴을 빚고 동상을 만들어서 세우자. 뭐 이렇게 되게 마음을 이렇게 터치하는 댓글을 썼고 이게 진짜 화제가 돼가지고 이 제페토가 이후에도 여러 사회에 관련된 기사에 다른 댓글을 묶어가지고 막 몇 년 전에 시집으로 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얼마 전에 여러분 가수 하림 알죠? 가수 하림이 이 댓글에다가 음악을 만든 거예요. 음을 붙인 거예요. 작곡을. 그래서 하림이 그 샘물 쓰지 말아라 노래를 만들어서 이걸 함께 노래하자라고 챌린지를 만들었어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이건 몰랐습니다. 아, 이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네. 근데 생각보다 그 샘물 쓰지 말아라 유튜브에 쳐보면 생각보다 참여한 사람이 좀 있어요. 이게 하림이 혼자서 한 건 아니고 사회적 기업인 것 같은데 프로젝트 퀘스천이라는 그 어떤 시민단체, 청년들이 하는 시민단체에서 이걸 기획을 했고 하림을 불러서 작곡을 부탁했겠죠. 그래서 보면 이제 보통 이제 노동환경이라던가 노동자에 대한 이슈는 전통적으로 이제 진보 진영의 영역이고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보수 진영이 메시지를 내는 방식과 진보 진영이 메시지를 내는 방식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한 다르다는 거는 훨씬 더 고도화되고 문화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거. 이거를 유튜브에 치면은 잘 보면 공공운수노조가 불러요. 그리고 그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 그리고 그냥 이제 유튜브에 노래하시는 분인 것 같고 또 뭐 두 번째 다리라는 어떤 뭐 밴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대전 문화예술 네트워크 그리고 뭐 시사인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정치적 성향이 있는 단체라고 생각하기 힘든 단체들도 여기에 부르는 거를 여기 챌린지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이건 사실 나이 든 사람한테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기는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정치에서
정치판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느 곳에 가서 기획이나 홍보나 아니면은 무엇인가를 할 때 이런 요 방식 앞으로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지만 앞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 굉장히 문화적으로 전달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것을 굉장히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요 교훈을 다른 방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되게 재밌는 짤을 하나 찾았는데, 그 층간소음 되게 힘들잖아요. 그 예전 같으면은 뭐 제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잘 안 돼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뭐 포스트 붙여놓고 한다는데, 제가 이제까지 봤던 층간소음 메시지 중에 제일 재밌었던 거는 밤늦은 시간 노래 연습 자제합시다. 글씨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 제가 읽어드리면 10월 4일 오후 10시 25분 정인 미워요 39점. 10월 9일 오후 10시 57분 왁스 오빠 29점. 전체적으로 고음이 잘 올라가지 않고 뭐 사랑했던 나를 잊지 못하고 부분에서 뭐 삑사리가 나면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소통의 도구들이 발견이 되면서 사실 제가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기존에 메시지를 전달했던 이제 공급자들이 굉장히 다각화된 거잖아요. 그 중간에서 굉장히 많은 크리에이티브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다른 5, 60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에 비해서 우리 20대, 30대들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분야가 이렇게 크리에이티브를 발현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거티브한 메시지를 포지티브한 메시지로 바꿔가지고 전달하는 거. 며칠 전에 혹시 뉴스를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정의나 미안해를 김종인 대표가 월요일 비대위 회의 때 이렇게 피켓을 들고 캠페인에 참여를 했거든요. 혹시 뉴스로 본 사람 있어요? 네. 봤어요? 네. 그날 네. 그 토요일 일요일에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가 피켓팅을 한 그 전날 주말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정의나 미안해가 방영이 됐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막 분노하고 화내고 그날 막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실검 1위가 정의나 미안해였어요. 그래서 월요일에 안철수 대표 그리고 뭐 이낙연 대표 뭐 김종인 대표 모두가 다 정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요걸 캡처한 요 시간이 지금 보면 2시 29분, 오후 2시 29분이에요. 그날 당일. 그날 저녁에 방송이랑 기사에 나온 정의나 미안해의 메시지를 낸 사람의 영상과 이미지는 김종인 대표 하나예요. 이낙연 사진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안철수 사진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김종인 대표가 피켓팅으로 정의나 미안해 손글씨를 쓴 캠페인 그 사진이 굉장히 많이 쓰였거든요. 지금도 찾아보면 나오고 그때 29분에 네이버에다가 이제 정의나를 치면은 그 굉장히 상단에 정치권도 화답한 뭐 정의니 무사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권에서도 화답한다는 하나의 새로운 또 이제 영역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 포인트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여러 가지 형식과 방식들이 있고 그 요 첫 페이지부터 이제 여기까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첫 페이지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익숙한 방식, 우리한테 기시감이 있는 방식 말고 조금 다른 방식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연습과 훈련이 평소에 되어 있어야 되고 사실 모두가 발언을 했지만 그날 저녁 언론사에 김종인 대표의 피켓팅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던 것은 평소에 이것을 보여주는 방식을 얼마나 이제 조금은 다르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이게 보통 되게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특별하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렇고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창의력이라는 거는 이제 후천적으로 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열심히 매일매일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거의 마지막이에요. 지금 한 8시 5분이니까 한 55분에서 1시간 정도 얘기했는데 여기가 지금 거의 마지막 페이지거든요. 제가 보통 이제 강연을 할 때 거의 정치권에서 강연을 할 때 마지막에 꼭 넣고 강조를 하는 페이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지금 이 시대 그리고 앞으로의 그 티켓 파워를 가지고 있는 미래 세대의 기준은 다르다.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어젠가 어제 그저께인가 뉴스에 나와서 되게 화제가 된 뉴스 중에 하나가 그 임신과 출산의 정보를 제공하는 임신 출산 뭐 협회가 있나 봐요. 근데 거기서 출산을 하러 간 여성에게 남편과 아이의 밥과 속옷을 준비해 놓으라고 써져 있는 홈페이지에 글 때문에 그 기사 혹시 본 사람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맞습니다. 되게 화제가 돼서 많은 여성들이 엄청 분노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어떤 여자 의원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아이를 다 낳아서 키운 여자 의원님이 자기 그거 보면서 하나 이제 느낀 게 있대. 사실 내용이 그렇게 이상한 내용은 아니고 자기도 어디 여행을 떠날 때 남편과 아이들이 먹을 밥이라던가 이런 거 반찬 챙겨놓고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나간다. 근데 그게 어느 지점에서 잠깐만 시선을 다르게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이게 이제까지 당연했던 게 앞으로 당연하지 않고 이제까지 당연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 당연해진 시대가 왔다. 그래서 굉장히 이 시대의 기준에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 교훈을 오늘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여러 가지 짤을 보다가 시대의 기준이 진짜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굉장히 상징적인 그 짤을 가지고 왔어요. 보통 어른들이 제가 이 PPT를 평균 나이 50살 이상의 여성 당원들한테 한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분들한테 이 페이지를 보여주지 않고 진짜 정신병자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이라고 물어보면은 뭐 욕하는 사람, 뭐 빨가벗고 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 아니면은 뭐 화를 이기지 못하고 뭐 옆에 있는 사람을 구타하는 사람 막 이런 거 나와요. 근데 제가 이걸 보여주고 있어서 진짜 빵 터지는 거예요. 오늘 스타벅스에서 어떤 남자를 봤는데 핸드폰도 없고 노트북도 없고 태블릿도 없고 그냥 자리에 앉아서 커피만 마시고 있었다. 완전 사이코패스 정신병자 같았다라는 이 짤을 보고 저도 진짜 교훈을 많이 얻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 나보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의 그 선이 다 다르구나. 요걸 되게 제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짤이었어요. 제가 항상 이거 저장해 놓고 어떤 작업을 만들고 메시지 만들 때 항상 제가 보는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낭만의 기준. 지하철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2호선 한강 지날 때 지는 노을을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 같이 바라보는 것이 서울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낭만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되게 재밌죠? 이건 더 재밌어. 이거 혹시 글씨가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제가 얘기해 줄게요. 이게 지금 날짜가 2020년 4월에 지식인에 올라온 건데요. 제목은 이거야. 초등학교 방학 숙제로 미래에는 핸드폰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다라고 쓰려고 하는데 어때요, 여러분? 이라는 글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과학 숙제로 이번에는 창의적인 거 한 가지를 발명하려는 글을 써야 되는데 엄마, 아빠 저 핸드폰을 보면 항상 배터리가 없을 때 충전기가 꽂거나 샤오미 충전기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 샤오미 충전기는 매번 충전을 해야 되고 또 케이블로 연결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아예 핸드폰 배터리를 뺐다 껐다 하는 방식으로 처음에 휴대폰을 사면 배터리를 2개 주고 한 개는 핸드폰에 하나는 미래 충전을 하는 거예요. 라는 얘기예요. 혹시 뭐 미니 씨처럼 이제 90년생 이상인 분들은 이미 핸드폰이 이제 그 배터리와 본체가 결합돼 있는 걸 먼저 썼겠지만 저 때만 하더라도 핸드폰 배터리를 갈았었거든요. 이걸 보고 진짜 그 50대 이상의 여성 당분들 완전 엄청 빵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의 변화에
정말 빠르게 적용하지 못하면 이걸 보고서는 굉장히 슬프고 웃길 수 있어요. 이거를 제가 이 홍보에 관련돼서 되게 여러 그룹의 PT를 했었는데 지금 보는 이 페이지 지금 잘 보여요? 이게 뭔지 알겠어요? 네, 잘 보입니다. 잘 보이세요? 네. 이거 우리 2019년도인가? 2020년 말고 2019년도에 그 보이콧 재팬 해가지고 막 일본 물건 안 사고 막 유니클로 같은 데 안 가고 막 그 캠페인 같은 거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 홍보 PT를 한번 이제 그 공직자분들한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1시간의 PPT 중에서 딱 한 장만 기억을 해야 되는 거면은 이 장이다. 사람들이 왜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이대를 전부를 칠 수는 없고 특히나 20대, 30대의 젊은 사람들이 왜 일본 여행을 이 시기에 안 간 줄 아냐. 막 이렇게 질문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뭐 애국심이 많아서 뭐 눈치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아니다. 일본 여행 취소가 많아진 이유는 돈을 쓰는데 인스타에 자랑을 할 수 없어서 안 가는 거다. 반드시 행정을 하거나 사람들의 니즈를 담아낼 수 있는 정책을 만들 때 요 지점 20대와 30대가 어떠한 방식으로 문화를 소구하고 또 이제 니즈를 발견해내는지에 대한 인사이트가 없으면 행정과 정책을 할 때 정부 돈을 돈대로 쓰고 원하는 결과를 절대 얻지 못한다. 이 페이지만 기억을 해주세요라고 제가 공직자들한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두세 개 정도의 PPT만 나오고 이제 거의 막바지거든요. 제가 그 여러 가지 백드롭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그 가끔씩 사람들이 물어봐요. 뭐 그 중에서 가장 너의 기억에 남는 건 뭐냐?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때 왜 이해찬 당대표께서 그 천박한 서울이라는 발언을 하셨던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요? 그때 천박한 서울이라는 단어를 엎을 수 있는 우리의 논리가 필요했던 시점이었는데 사실은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우리 당이 마땅하게 어떤 그 대응 논리를 마련할 수가 현실적으로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당대표의 발언은 비판은 해야 돼. 그래서 그때 아름다운 수도 서울 의문의 1패라는 백드롭을 얹었거든요. 근데 이제까지 제가 백드롭 한다고 했을 때 지도부에서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아름다운 수도 서울 의문의 1패라는 백드롭을 하겠다고 지도부한테 갖다 주니까 약간 반응이 얼떨떨한 거야. 그래서 왜 마음에 안 드세요? 라고 했더니 의문의 1패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 여기 중에서 모르시는 분은 없지 않죠? 아마 모르시는 분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20대, 30대들이 거의 밈처럼 쓰는 단어니까. 근데 50대, 그러니까 50살을 거의 50살을 기준으로 50대, 60대, 70대에게는 의문의 1패라는 이 문장이 의미하는 내포하는 의미가 뭔지를 아예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백드롭을 얹긴 얹었고 되게 그 언론의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의원들이 아 이게 이러한 뜻이었구나라고 그 학습하는 기회가 돼서 아까 지금 계속 PPT의 내용과도 동일하게 이게 내가 좋다고 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고 상대방의 이해도를 감안한 메시지 라인을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교훈을 얻으면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예시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전에 스타벅스에서 주문하러 기다리는데 직원이 어떤 할머니 주문을 받으면서 뭐 아메리카노 뭐 아니면은 카페라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다방 커피처럼 달달하게 프림 넣은 게 좋으신지 탄밥 누룽지처럼 구수한 게 좋으신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걸 보고 이게 맞춤형 서비스에 감탄한 기억이 난다. 이 리트윗이 거의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쉽게 설명을 했지만 이게 디자인과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이에요. 아까 그 포스터 5개의 공통점과 요 스타벅스에 간 할머니 동일한 메시지예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상대방의 관점과 시선에서 메시지를 던진다. 이게 기준이고 기본이에요.
지금 어제 가세현 보니까 한 70만 구독자 70만 있고 보통 뭐 유명한 정치인들도 뭐 한 몇십만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혹시 이 유튜버 아시는 분 있어요? 아는 사람. 저요. 누구? 김민, 네. 아, 다른 네. 분들 혹시 이 유튜버 몰라요? 아는 분. 저도 뉴스에서 봤습니다. 보통 뭐 되게 유명한 유튜버들 많잖아요. 그리고 막 300만 유튜버, 500만 유튜버들이 그 구독자 수 누리려고 별의별 짓 다 하잖아요. 막 BJ 철구 막 머리 깎고 막 별짓 다 하잖아요. 근데 이 Dead How Do I라는 이름의 이 아저씨가 동영상이 14개밖에 안 돼요. 만든 지 1년 만에 구독자가 거의 지금 더 늘었어요. 200만 명이에요. 근데 어떠한 특별한 콘텐츠가 있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강의의 마지막에 사실 이걸 넣은 거는 내가 지금까지 알려줬던 거는 이제 뭐 비틀어라, 뭐 네거티브를 포지티브로 해라, 여러 가지 기술적인 마케팅과 브랜딩 기술들을 알려줬지만 사실 이 기술들을 마음껏 쓰더라도 이 Dead How Do I가 성공한 이유를 알지 못하면 사실은 다른 건 다 쓸모가 없어요. 이 아저씨가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뭐 면도하는 법, 넥타이 매는 법을 아빠한테 배울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자기가 이제 어린 시절 아빠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거를 지금 아버지가 없이 사는 아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유튜버에다가 엔진오일 가는 법, 수염 깎는 법 이렇게 되게 간단한 거 그리고 막 길지도 않아. 막 4분, 5분밖에 안 되고 진짜 아무 말도 안 하고 별 얘기 안 하고 수염만 깎아요. 근데 여기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고맙다고 내가 마음이 따뜻해진다. 되게 댓글도 많이 달고 되게 따뜻한 댓글들을 많이 달아요. 제가 여기서 이 포인트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무리 디자인 기술이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보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없는 컨텐츠는 좋은 컨텐츠가 아니다. 라는 포인트인데 사실 이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염두에만 두면 돼요. 되게 어려운 건데 어떻게 보면 좀 쉬운 거예요. 좋은 컨텐츠를 구성하는 요소, 좋은 콘텐츠를 구성하는 요소가 3개가 있어요. 쓸모, 재미, 감동. 요 3개만 가져가면은 다른 거는 머릿속에 두지 않아도 돼요. 이 마지막 페이지예요. 이거 제가 그 홍보본부장으로 처음 들어오고 나서 비대위에서 처음으로 PT한 날에 비대위원들한테 제가 보여준 PPT 첫 장이에요.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나사를 방문했을 때 한 청소부를 만난 일화가 있다. 대통령이 물은 거예요. 무슨 일 하고 있나요? 그랬더니 대통령의 질문에 청소부가 이렇게 대답한 거야. 나 청소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네, 요거 얘기하고 사람을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대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명사형이 아니고 어떠한 행동으로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키는 정치를 하는 우리 당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인사말로 제가 이제 취임 사를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PT를 쭉 본 여러분들도 뭐 여러 가지 꿈과 목표가 있겠지만 어떤 목표를 정할 때 고정되어 있는 명사형 꿈이 아니고 풀어내서 설명할 수 있는 동사형 꿈과 목표를 가지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로 PP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조심스러운 워딩이긴 하지만 사람의 생명과 죽음에 관련돼서 얘기할 때는 메시지도 굉장히 명확하고 단단하게 나가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감동을 느끼는 포인트가 조금 더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을 어떻게 감동적으로 전달할 거냐는 조금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너무 다양해서 그것까지를 매뉴얼로 얘기를 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게 몇 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어떤 문구를 만들어주면 영남권도 만족할 수 없고 수도권도 만족할 수가 없는 이 몇 가지 이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 지금은 이제 강한 메시지, 약간 포멀한 메시지, 부드러운 메시지 좀 타입별로 나눠가지고 주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하나의 매체에 하나의 메시지를 넣는 거 말고 이렇게 되게 지역별로 아니면 성향별로 이거를 조금 다분화시켰을 때 모두를 만족시키는 디자인을 만들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선생님, 마무리 인사하시고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무슨 마무리 인사야. 구태스러워. 그럼 바로 인사하겠습니다.